그날 내가 총구를 겨누고 있던 사람은 평생 찾던 내 동생이었다. 1970년 한 가족이 갈라졌다. 전쟁이 끝난 지 17년이 지났지만 그날 밤 울려 퍼진 총소리는 한 가정을 영원히 찢어 놓았다. 형은 북으로, 동생은 남으로. 그리고 20년 뒤 그들은 다시 만나게 된다. 하지만 서로를 죽여야 하는 적으로 만나게 된다. 1970년대 북한의 어느 비밀 훈련소. 철제 대문 안쪽으로 마른 청년 하나가 끌려 들어간다. 그의 머리는 곱슬거리고 눈은 지나치게 맑다. 이름은 강현우라고 새로 불리게 된 남자. 그는 원래 자기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볼에 입을 맞추던 어머니의 얼굴이 어땠는지, 손을 잡고 놀아주던 동생이 정말 있었는지조차 똑바로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전쟁통에 어딘가에서 울부짖던 아버지의 목소리, 자신을 잡아 끌던 낯선 손, 그리고 뒤에서 울음소리를 내던 아주 작은 아이. 현우의 기억은 그 지점에서 끊겨 있었다. 그에게 내려진 운명은 남조선 사람처럼 말하고 남조선 사람처럼 웃어라. 그 한 문장이었다. 훈련소에서는 교과서 대신 나만의 신문과 잡지가 펼쳐졌다. 서울거리 사진, 버스 노선도, 극장 간판, 달력에 표시된 공휴일. 그는 남쪽의 사투리를 고치기 위해 수십 번씩 문장을 되뇌었다. 웃는 법, 인사하는 법, 술잔을 따르는 손목의 각도까지. 시간이 흐르며 현우는 점점 북에서 자란 청년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서울로 전학 온 평범한 직장인처럼 변해갔다. 훈련 마지막 날 상부는 그의 팔에 새로운 표식을 새겨준다. 임무를 위해 태어난 몸이라는 표시. 그리고 단 한 줄의 명령이 내려간다. 때가 되면 남쪽으로 내려가라. 남쪽에서 살아라. 명령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누구였는지는 잊어라. 한편 같은 시기 남쪽.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산악지대의 훈련장. 짙은 진흙탕 위로 청년들이 기어가고 구르고 다시 일어난다. 그들 사이에 이진수라는 이름의 청년이 있다. 그의 주머니에는 늘 색이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접힌 채 들어있다. 사진 속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자신보다 조금 더 큰 형의 손이 잡혀 있다. 진수에게 형은 이것이 전부였다. 전쟁이 끝나고도 어머니는 가끔 술에 취하면 같은 말을 반복하곤 했다. 내 형은 저 북쪽 어딘가에 있을 거야. 사람만 있다면 어릴 때는 그 말이 동화처럼 들렸다. 그래서 진수는 자라서 결심했다. 북쪽에 다녀오는 사람이 되겠다고. 형을 찾으러 가는 길이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든. 진수는 특수부대에 자원했고 더 깊이,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반복했다. 북쪽 산악지형, 야간 침투, 잠복, 체포와 탈출. 그는 여러 차례 북으로 파견되었다 돌아오는 소수의 북파 공작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임무는 전선 너머가 아니라 서울 한복판을 향하게 된다. 국가는 그에게 말했다. 북에서 내려온 그늘을 찾아내라. 보이지 않는 적을 잡아라. 이제 내 전쟁터는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도시의 골목과 사람들의 사이, 바로 그곳이라고. 몇 해 뒤 남쪽 바다를 바라보는 어두운 밤. 작은 고무보트 하나가 검은 파도를 가르고 있다. 물안개 사이로 0점 조준용 붉은 빛이 깜빡이고 멀리 항구의 불빛이 육지의 방향을 알려준다. 현우는 물에 젖은 채 보트에 몸을 웅크리고 있다. 수많은 말과 행동을 연습해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문장도 떠오르지 않는다. 이제부터 그는 북한의 군인이 아니라 서울의 직장인이어야 한다. 보트는 조용히 해안선에 닿는다. 한밤중의 골목,
택시와 버스가 드문드문 오가는 서울 외곽. 그는 이미 준비된 위장 신분과 서류, 월급이 들어오는 은행 통장, 주민등록증을 손에 쥔다. 그는 이제 군사분계선을 건넌 난파공작원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옆집에 이사온 새 세입자다. 서울의 오래된 주택가, 층간소음이 그대로 울리는 낡은 하숙집, 방들마다 값싼 형광등이 반쯤 나간 채 깜빡이고 좁은 복도 끝에는 공동 부엌이 하나 있다. 진수는 그곳에 살고 있다.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원. 속으로는 여전히 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정보요원. 그는 출근길에 늘 같은 신문을 집어든다. 국제면보다 북쪽 관련 기사에 더 오래 시선이 머문다. 초점 없는 눈길이 바둑판처럼 찍힌 활자 위를 떠돈다. 어느 날 그 하숙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 곱슬머리에 표준어보다 약간 과하게 정제된 발음을 쓰는 남자. 이름은 강현우라고 소개한다. 그들의 첫 만남은 별것 아니었다. 이미 좁은 하숙집 복도는 서로의 어깨가 부딪혀야만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곧 서로에게 눈길이 머무르는 자신을 발견한다. 비슷한 또래의 남자, 왠지 모르게 낯이 익은 듯한 인상, 놀랍도록 잘 통하는 유머 코드. 그들은 같은 하숙집 식탁에서 같은 반찬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든다. 현우는 무심히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옛 동요를 따라 흥얼거리고 진수의 귀는 그 멜로디에 자연스럽게 끌려간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왜 그 노래를 알고 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저 어릴 적 어딘가에서 들은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만이 가슴 깊숙이 올라올 뿐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자신의 과거를 자세히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스며드는 정이 있다. 밤늦게까지 켜져 있는 불빛 같은 시간에 들리는 문 여닫는 소리, 쓰러진 술병을 일으켜 세워주는 손짓.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서로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지내게 된 사람 정도로 여기기 시작한다. 그 무렵 남쪽 정보기관의 복도에는 급히 인쇄된 보고서들이 쌓이기 시작한다. 알 수 없는 루트로 들어온 첩보, 북에서 훈련된 암살조가 남쪽에 침투했다는 소식. 목표는 국가 원수 혹은 그에 준하는 인물. 이제까지의 작은 접촉점과는 차원이 다른 임무. 진수는 회의실 한켠에서 그 보고서를 바라본다. 흑백 사진 속 얼굴이 흐릿하게 처리된 남자의 실루엣. 어쩐지 어깨 너머로 본 실루엣이 어딘가 익숙한 사람과 겹쳐 보이는 것만 같다. 그러나 진수는 고개를 저으며 자기 머릿속 착각을 밀어낸다. 국가는 그에게 다시 명령을 내린다. 보이지 않는 암살자를 찾아내라. 그가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그 손을 붙잡아라. 진수는 이번에도 돌아오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언젠가 북측 어딘가를 향해 걸어 들어갔던 그 발걸음처럼 이번에도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임무를 맡는다. 한편 다른 쪽에서도 명령이 떨어진다. 북쪽 상부의 비밀 통신실, 붉은 전등 한 개만이 깜빡이는 방 안에서 지휘관은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명령문을 읽어내려간다. 대상은 남쪽의 대통령. 장소는 군사분계선 인근 부대를 방문하는 일정 중 하나. 가능한 한가까운 거리에서 혼란을 최대화할 수 있는 순간에 명령은 간단했다. 성공하면 영웅, 실패하면 존재 자체가 지워진다. 현우는 무전기를 통해 그 명령을 듣는다. 그 어느 때보다 짧고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말들. 그는 자신이 연습해온 모든 문장들이 갑자기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을 느낀다. 서울 사람처럼 웃고 서울 사람처럼 화내고 서울 사람처럼 버스를 타며
그가 조금씩 흉내내기 시작했던 보통의 삶은 그 순간 모두 허상으로 바뀐다. 이제부터 그는 한 사람의 삶을 끝내기 위해 존재하는 인간이다. 그렇게 훈련받아왔고, 이제 그 결말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 시간은 흐르고 일상은 계속되는 척하며 흘러간다. 하숙집의 부엌에서는 여전히 국물이 끓고 골목 끝 슈퍼에서는 여전히 아이스크림이 팔린다. 그러나 화면 밖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두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서서히 서로를 향해 돌기 시작한다. 남쪽의 정보요원과 북쪽의 난파공작원.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하필이면 서로에게 가장 먼저 마음을 연다. 그들은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며 어디선가 잃어버린 가족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기도 한다. 누군가는 전쟁 중 북으로 끌려가고 누군가는 남쪽에 남겨진 채 울부짖었다는 이야기. 누군가는 형을 찾고 있고 누군가는 동생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각자의 마음속에서 옛 흑백사진 한 장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들은 그 사진 속 인물들이 서로의 과거와 겹친다는 사실을 감히 상상하지 못한다. 군사분계선이 나라를 갈라놓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을 현실과 상상으로 갈라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군사분계선 인근 부대 방문을 알리는 뉴스가 텔레비전 화면에 자막으로 흘러가는 날, 서울 곳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준비가 동시에 진행된다. 연설장이 설치될 잔디밭 주변으로 천막과 철제 바리케이드가 세워진다. 군악대의 리허설 소리가 메아리치듯 울린다. 그와 동시에 멀리 떨어진 도시의 높은 건물 옥상에서도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현우는 손에 든 케이스를 열어 각 부품을 하나씩 조립해 나간다. 도구를 손에 쥔 그의 손은 놀라울 만큼 침착하다. 그는 이미 수백 번 훈련소에서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다만 이번에는 훈련용 표적이 아니라 한 사람이 쌓아온 삶의 무게가 조준선 끝에 놓이게 된다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한편 진수는 동일한 도시에 마련된 임시 작전지휘소에 들어서고 있다. 벽면에는 연설장의 평면도와 주변 건물의 높이, 라인별 경우 인원이 적힌 도표가 빼곡히 붙어 있다. 정보기관은 아직 암살자의 얼굴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그가 서울 사람 행세에 능하고 군사분계선에 대한 이해도가 깊으며 평범한 군중 속에 섞일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만 파악했다. 진수는 서류를 넘기다 문득 한 장의 보고서에서 눈길이 멈춘다. 북에서 공작원을 길러낼 때 남쪽 사투리와 생활 양식까지 몇 년씩 연습시킨다는 기록. 그는 속으로 생각한다. 언젠가 그렇게 훈련된 누군가와 마주친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 가능성을 곱씹을 시간이 없다. 그의 임무는 단순하다. 연설장 주변 건물을 하나씩 점검하고 조준선이 향할 만한 지점을 찾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연설 하루 전날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하숙집 식탁에 마주 앉아 있다. 하지만 식탁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 묵직하다. 각자의 가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과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가라앉아 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에서 언제나보다 더 깊은 그림자를 본다. 이별을 예감하는 사람의 표정, 무언가를 감춘 사람의 눈빛, 그리고 어쩐지 먼 길을 떠나기 전 가족을 한 번 더 바라보는 듯한 시선. 그러나 그들은 끝내 묻지 않는다. 어디 가냐고, 무슨 일을 하냐고.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고서도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끝까지 던지지 못한 채 그날 밤을 보낸다. 그리고 운명의 날. 군사분계선 인근 부대.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국기를 단 채 도로를 따라 천천히 들어온다. 연설장 주변에는 군인과 시민들,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북적인다. 멀리 산등성이 위로는 철책이 반짝이고 그 너머 보이지 않는 땅이 연한 연무층에 잠겨 있다. 현우는 연설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건물 옥상에 올라와 있다. 그의 숨소리는 고르게 유지된다. 겨냥해야 할 지점을 향해 조준선이 느리게 그러나 한치의 떨림 없이 움직인다. 그 아래 진수는 군중 사이를 빠르게 가로지른다. 그는 이미 눈으로 건물의 구조와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 위치를 익혔다. 손에는 무전기가 쥐어져 있고 귀에는 짧은 보고와 지시가 끊임없이 들려온다. 어딘가에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숨을 참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진수의 심장을 세게 두드린다. 작전지휘소에서는 암호명으로 된 명령들이 오간다. 북쪽은 자신들의 공작원에게 마지막 확인 신호를 보낸다. 남쪽은 자신들의 요원들에게 모든 이상 징후에 대비하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그 두 신호 사이 한가운데에 현우와 진수가 함께 서 있다.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친구로 서로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현우의 귀에 짧은 무전이 들어온다. 대상 도착. 지시 따를 것. 그는 조준선을 연단 위 연설을 시작하려는 인물에게 맞춘다. 그 순간 남쪽 지휘실에서도 또 다른 암호명이 울린다. 북에서 침투한 공작원이 곧 움직일 것이라는 보고. 예상 지점은 건물 옥상. 진수는 지체 없이 계단을 향해 달려간다. 좁은 계단을 뛰어오르며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훈련 장면과 실패 사례들이 떠오른다. 그리고 동시에 하숙집 식탁에서 웃던 현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어쩐지 이 임무와 그 얼굴이 서로 겹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어쩐지 그럴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죄어온다. 옥상 문이 눈앞에 다다른다. 한편 현우는 조준선 너머로 군중의 파도와 군복의 물결, 그리고 연설대 위 인물의 실루엣을 바라본다. 그의 손가락은 방아쇠 위에 가볍게 올려져 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묻는다. 자신의 인생이 결국 이 한순간을 위해 존재해 온 것이었는지. 3살 무렵 누군가의 손을 잡고 웃던 기억. 자신보다 작았던 또 하나의 손. 그 모든 기억이 방아쇠 하나에 의해 완전히 다른 의미를 띠게 될 것인지. 무전기에서는 재촉하는 듯한 숨소리와 명령이 교차한다. 그는 여전히 꼼짝하지 않는다. 그때 옥상 문이 거칠게 열리고 누군가가 뛰어나오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온다. 현우는 돌아보지 않는다. 여전히 조준선을 유지한 채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쉰다. 옥상 위 진수는 한 걸음에 넓은 공간을 가로질러 총을 들고 서 있는 남자의 옆모습을 본다. 그 옆모습은 너무나 익숙하다. 하숙집 복도에서 마주치던 모습, 밤늦게 식탁에 앉아있던 실루엣, 비에 젖은 우산을 털던 어깨. 그 모든 장면들이 한순간에 겹쳐진다. 진수의 마음속에서 큰 소리가 울린다. 그는 상대를 부르는 대신 먼저 손을 뻗어 총구를 밀어내려 한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늦는다. 그 사이 무전기에서는 새로운 명령이 떨어진다. 계획 변경. 대상을 꼭 대통령일 필요는 없다는 지시. 혼란만 충분히 커진다면 누구의 피든 상관없다는 냉혹한 결론. 현우의 눈동자가 조금 흔들린다. 그의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운다. 하나는 훈련소에서 주입된 명령의 목소리, 다른 하나는 어릴 적 누군가를 부르던 희미한 기억의 목소리. 진수는 그 싸움의 흔들림을 등 뒤에서 감지한다. 그는 이 사람이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그 싸움이 끝나는 방향을 제발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말 한마디면 충분했을지도 모를 그 순간 그들은 끝내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대신 현우의 손가락이 방아쇠에서 살짝 떠난다. 그는 총구를 조금 위로 올린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한 발을 쏜다. 갑작스러운 공중 발포 소리가 연설장 전체를 뒤흔든다. 군중의 비명, 쓰러지는 의자들, 흩어지는 사람들. 경호 인원들은 본능적으로 대통령을 둘러싸고 급히 현장을 이탈시킨다. 혼란은 계획대로 혹은 계획 이상으로 커진다. 그러나 현우의 계획은 그 속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는 목표를 맞추는 대신 목표로 향하던 모든 조준선을 흩어놓는 선택을 했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또 다른 탄환이 날아온다. 옥상 가장자리 어딘가에 숨어있던 또 다른 그림자. 아마도 임무 실패를 감시하고 있던 북쪽의 또 다른 눈일 수도, 혹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제3의 손일 수도 있다. 총탄은 현우의 몸을 정확히 관통한다. 그의 몸이 뒤로 휘청이며 쓰러지는 순간 진수는 반사적으로 그를 붙잡는다. 두 사람의 몸이 옥상 바닥 위에 함께 무너진다. 진수의 손에 붉은 피가 번져간다. 현우의 눈동자는 빠르게 흐려지면서도 어딘가를 찾으려 한다. 어릴 적 누군가를 바라보던 눈처럼. 진수는 그 눈에 담긴 질문을 안다. 그리고 비로소 한평생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을 가슴속에서 떠올린다. 형? 그러나 그 말은 끝내 소리로 나오지 못한다. 군사분계선이 갈라놓은 것은 국경선뿐이 아니었다. 그들의 혀와 그들의 용기, 그들의 마지막 한마디까지도 함께 갈라놓고 말았다. 시간이 흐른 뒤 보고서들은 이날의 일을 짧은 문장 몇 줄로 정리한다. 북측 공작조의 암살 시도, 미수에 그쳤으나 공작원 1명 사살, 남측 정보요원의 투철한 임무 수행, 대통령 안전 확보, 그리고 사망자의 실체는 끝내 명확히 규명되지 못했다는 문장. 그 문장들 속에는 하숙집의 식탁과 어린 시절의 흑백 사진과 군사분계선에 서 있던 두 아이의 울음소리는 단 한 줄도 담기지 않는다. 국가는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기록한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에게 남은 상처를 평생 가슴에 기록하며 살아간다. 화면은 다시 현재의 DMZ 전망대. 노인이 된 진수가 그 자리에 서 있다. 그의 눈앞에는 철책과 경고문과 지뢰주의 표지판이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쪽지를 하나 꺼낸다. 그 위에는 조용히 한 문장이 적혀 있다. 뽀글이 형에게. 그는 그 쪽지를 전망대 난간 한켠에 조심스럽게 붙여둔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흑백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본다. 사진 속 작은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서로의 손을 잡고 있다. 진수는 속으로 생각한다. 군사분계선은 지도 위에서 직선으로 그어졌지만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수없이 비틀려 들어와 있었다고. 한 사람의 형을 공작원으로 만들고 한 사람의 동생을 그를 뒤쫓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그리고 결국 그 둘을 서로를 가장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가장 늦게 알아보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든다. 철책 너머 안개 낀 산줄기가 이어진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마디를 건넨다. 언젠가 이 선이 의미를 잃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형과 동생이 다시 만나는 이야기들이 전쟁이 아니라 평범한 상봉의 기억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카메라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따라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망대 난간 위에 붙어 있는 작은 쪽지를 비춘다. 뽀글이 형에게. 그 아래 바람에 흔들리는 철책이 약하게 떨린다.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검은 화면 위에 한 줄의 문장이 떠오른다. 이 이야기는 서로의 얼굴도 모른 채 전쟁의 도구가 되었던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바칩니다.